오늘은 신자유주의와 문학, 우리 이시백 작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시백 작가님은 잘 아시듯이 이문구 선생 이후에 이 정말 토속적인 고 아주 질펀한 그런 이야기 문학을 계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갈복콩, 그다음에 사적클럽 잔혹사 등으로 우리를 격동시켰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꾼이자 소설가이십니다. 남양주에서 지금 창작하고 계시는 분을 갑자기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원래 박재동 선생인데 신문지상에 난 미투 문제로 인해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를 우리 이시백 작가를 모셨습니다. 작게 보였지만 우리가 뜨거운 손뼉으로 우리 이시백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설수 이시백이라고 합니다. 원래 박재동 선생님이 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제가 집에서 좀 요새 책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원래 대타 전문입니다. 근데 위로받는 건 장사익 선생님도 원래 대타 가수였다 그러더라고요. 인기 가수가 자리를 못 채우면 불려나가서 이렇게 부르시다가 제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나 이런 용어부터가 좀 저부터가 좀 어려웠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도 지금도 좀 확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장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설은 실없는 이야기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소설을 봐도 상당히 이렇게 냉혹한 비판과 좀 이렇게 천박한 장르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 같고요. 소설의 효시가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도 돌아보면 시에 비해서 일천합니다. 상당히 늦게 등장한 문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여전히 좀 깊이가 없고 실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즘 추세상 먼저 커밍아웃을 하는 게 올바른 수순 같아서 제가 먼저 제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제 머리는 파마가 아닙니다.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은 털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체적으로 뭐 이거 없어도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는 하나의 인체의 요소입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털의 문제는 권리와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60년대, 70년대 학창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이 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이렇게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털을 건드린 남의 머리털을 규제하거나 수염을 깎아가지고 촉발된 사건들이 뭐 제 중고등학교 시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항할 수 있는 거는 그 모교의 은사님 중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인기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통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좀 졸업하는 날 잊혀지지 않은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졸업식 날 이 머리 단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머리털을 보존하기 위해서 졸업식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만 무신의 난이 촉발된 거는 뭐 아시다시피 문신에 의한 한 무신의 수염을 훼손한 사건에서 촉발됐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는 현대중공업의 노조를 만들게 된 촉발한 사건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정문에 해병 출신들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규율부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단속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중고등학교의 전통을 한 기업에서도 이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 큰 어른들이 아무리 노동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를 깎는 행위에 대해서 아마 참고 참았던 분노가 촉발돼서 그 노조에 참여하려는 그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것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출발이 되었다. 이런. 그래서 털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될 문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안산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두식 선생님 책에 보면 예? 두 어머님이 서로 걱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한 어머니가 나 죽겠어.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 때문에 말을 너무나 안 듣고 그랬더니 맞은편에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사람은 말이야 태어날 때 다 써야 할 질할의 총량이 있는 거야. 이걸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 귀에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가다 보면은 어제 충격적인 사건처럼 이렇게 써야 할 질할이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제 친구 중에 보면 범생이 중에 범생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맨날 패싸움 하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착하냐 나쁘냐에 관계없이 다 짊어져야 할 질할의 양이 있다는 말이 그 김두식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통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총량을 다 쓰셨나요? 선생님 다 좀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 요즘 청소년들, 학생들, 제자들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낳으신 어머니도 힘들어하는데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사람이 써야 할 질할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빨리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썩이는 제자를 볼 때 쟤는 지금 써야 할 질할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걸 아껴뒀다가 이렇게 50, 60대 가지고 써가지고 그 파장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두발 총량의 법칙이란 것도 있나 보다. 제 일생을 돌아보면 어쭙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제 일생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머리털조차 자유롭게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가지고 내 앞에서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서로 자신이 깎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과는 사이좋게 보통은 고속도로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이라고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은어로 학생들 머리를 바리깡으로 관통하는 작업을 전문 용어로 고속도로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날 십자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졸업식까지 참여 안 하고 머리를 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재학 졸업증명서라는 걸 띄우라고 그래가지고 모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머리칼을 휘날리고 나오는데 제 모교가 조계사 앞에 있었습니다. 딱 골목에 나오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경찰 아저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붙들려서 다른 친구들은 선배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렀다는데 저는 제 두 발 때문에 첫 번째 옥고를 종로경찰서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들어갔더니 경찰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깎고 갈래? 여기서 살래?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그 강기가 나왔는지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높은 경찰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깎고서 살게 이러더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꼬리를 내리고 그냥 깎겠습니다 했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나를 직접 그 군의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특별하게 나를 주문하더라고. 얘는 아주 더 짧게 깎아주라고 이발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앉아서 머리를 깎임을 당하는데 그 이발사들이 그 당시에 이 부모의 원수처럼 여기는 부류가 있었어요. 뭐예요? 장발 쪽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너무나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바리깡을 딱 내 머리에다 대는데 어디다 대냐면 이마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거든요. 사람 그래서 알아야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발 단속의 법적 기준은 두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앞머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법 사항을 지적을 한 거예요. 왜 앞머리를 깎느냐, 이 귀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와 윗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 옆은 완전히 깎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기로 그래도 안 깎고 윗머리만 잔뜩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솟구치고 옆은 완전히 하얗게. 근데 제가 선구자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이 펑크족이라는 사람들 머리가 그 머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 그 김영, 옆에.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직모라 이렇게 단정하는데 저는 이게 또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훅가시가 들어가지고요. 위로 막 부풀어 올려가지고 그 기억이 납니다. 실없는 소리죠. 제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밖에 못하는데 이 머리를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이 탈법적으로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해봤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힘이었고요. 옥고를 이렇게 치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머리를 제대로 못 기르다가 이제 군대 가면 뭐 더 하는 거고요. 나중에 한 50 넘어서인가 이렇게 되니까 내 머리조차 한 번도 마음껏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두 발 총량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볼성사는 없지만 이제야 그 총량을 쓰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박정희 씨 말로는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 남의 권리를 인간이 제어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바리깡으로 했습니다. 매로 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무력이라든가 폭력적인 방법, 힘으로써 제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이라는 것이 홍세아 선생님 한번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역사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뭐 분신하는 분도 있고 열사도 많이 이렇게 묻혀 계신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홍세아 선생님 말씀이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뭐 교육 하나 가지고 될까 이게? 이 모든 이런 모순된 구조가 교육에서 만들어질까? 근데 가만히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나를 돌아보니까 그러고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요즘은 학교가 많이 또 우리 존경하는 김태철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저 당시에는 처음으로 학교를 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요, 손수건이었어요. 이 손수건을 달고 그 왜 다는지도 몰라요. 일단 달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고 내 어머니도 그래서 여기에다 오핀으로 이렇게 달아서 줬어요. 그리고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문 앞에서.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3월이면 우리 김태철 선생님 그 정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 학교라는 공간이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제가 낯가림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 처음 가보고 낯선 공간이라는 학교를 가는 시기가 너무나 이게 쌀쌀한 시기예요. 3월을 좀 9월이라 이렇게 할 때 하면 안 돼? 입학을. 왜 꼭 이렇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막 이렇게 겁먹고 주눅 들고 그런데 그 찬바람이 아직도는 3월 초에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첫 번째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 선생님 제 연배 같으신데 뭘 배우셨어요, 선생님? 네. 학교에서. 선생님 외국에서 많이 사시는 거예요. 농담이고. 저는 앞으로 나란히가 잊혀지잖아요. 앞으로 나란히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때는 당연히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어린 아이들을 학교라는 낯설고 그 주눅 드는데 하필이면 앞으로 나란히부터 이 찬바람 도는 운동장에서 가르칠까? 그런 의문을 그때는 못 가졌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걸 가르칠까? 그 다음에 또 교장 선생님들은 보충 수업을 하더라고. 그분은 또 아주 뜨거운 날만 시키더라고. 조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이렇게 전교생이 모이면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모든 교장 선생님 그 당시에 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있어요. 재미없다. 길다. 그 다음에 더 사람 죽이는 거. 그 뜨거운데 그 식은땀 흘리면서 서 있기도 힘든데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거. 이 사람 2번 죽이는 겁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은 다시 말하자면 뭐 이러면서 복습시키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부러운 거야. 이 들것에 실려서 시원한 양호실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무나 기절하고 싶었는데 안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나란히 배운 걸로 줄을 딱 맞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발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침을 뱉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계속 쫓아가면서 뱉다 보니까 내가 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37cm 나갔어 내가. 그랬더니
그 학교마다 요즘도 계신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제 볼을요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전교생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아픈 거보다 뺨을 때리셨는데 아픈 거보다 이 전교생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정말 악몽 같아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37cm를 나왔구나. 아 이건 나는 혼나 마땅해. 시키는 대로 엎드려. 근데 요즘은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되니까 자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너무나 분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37cm 줄에서 나왔는데 왜 그게 무슨 인류 평화에 뭐 방해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가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왜 그때 선생님들은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찬바람 부는 운동장에서 앞으로 나란히 가르치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그 열 밖으로 나왔다고 뺨을 때리셨을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초련? 조련.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말 쓰시면 제가 좀 곤란.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우연히 애견 백과사전보다 알았어요. 개를 길들이는 방법. 자기가 반려동물이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되는 학습이 복종훈련이에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난 앞으로 나란히라는 것이 왜 인간의 전인교육이라든가 학습에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학생의 인간적 권리를 통제하는 것부터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교육이라는. 그래서 항상 내 머리에 있는 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뺨이 늘어나고 맞는다. 앞으로 줄을 맞추지 않고 튀어나가면 죽는다. 죄악이다. 이런 게 강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전국적으로 무슨 헌장을 만드시더라고. 국민교육 헌장. 그거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틀리면 종아리 한 글자에 한 대씩. 그래가지고 이 국민교육 헌장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권리의식이 없어요. 의무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통제에 익숙한 세대. 제가 보여드릴까요? 현대중공업에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 때 좀 눈치를 본 거예요. 분해서 하긴 했지만 야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까? 야 여기 들어갔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쭈삣쭈삣했는데 노조를 만들고 나니까 월급이 확 오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겁을 냈대요.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노동자들이. 그 세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평생을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그걸로도 모자라서 일요일까지 뛰어나가서 철야와 야근에 익숙하고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으면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했던 그 세대가 분노하는 걸 몰라요. 이분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돈을 가지고 땅 장사를 하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리로 내몰린 세대. IMF.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란히 세대. 나보다는 내가 국민교육 헌장을 지금도 수시로 봐요. 어디에도 나나 개인이 없어요. 나의 권리가 없어요. 그 속에. 국가, 민족
이런 거는 많은데 나는 없어요. 내가 없는 세대라. 그 교육을 바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권리의식을 제어하는 장치로 아주 오랜 세월 세뇌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멀쩡히 다리에 힘 있고 여전히 일할 수 있으며 평생을 직장을 위해서 일한 죄로 거리로 쫓겨나서 박스를 주우러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박스 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뭘 걱정해요? 나라를 걱정합니다. 이거 아이러니예요. 이건 블랙 코미디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왜 사세요?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직장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나라가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털의 얘기를 가지고 권리라는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제가 다산 선생 책을 읽다가 또 그때 매월당 김시습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크게 대오견성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20년 전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문 용어로 제 4글자인데 뭔지 아세요? 뭘 하기 위해서? 주경야도. 그래서 제가 고추밭을 670평을 사가지고 삽 하나로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책을 보고 주경야도. 근데 딱 1년 해보니까 주경은 되는데 야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정말 내가 그건 내 몸으로 자신 있어. 다산 선생 불러오셔요. 내가 확실합니다. 제대로 주경을 했다면 다산 아니라 매월당 김시습 아니라 누구라도 제대로 주경을 했다면 야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분명히 주경야독 했다는데 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글쟁이라고 해서 뭐합니다만 먹물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론에는 아주 능한데 실천에는 약해요. 그래서 면밀히 몇 년 동안 제가 산중에서 치과하며 연구한 결과 다산이 체험한 밭의 면적은 손바닥만 거예요. 김시습도 마찬가지예요. 움막 찍고 초막에서 조금 정도. 그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오로지 배우지 못해서 삽자루만 들고 호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야독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제가 주경을 해보니까 고추밭을 670평 삽 한 자루로 해보다 보니까 저녁밥상 딱 받고 나면 기절하더라고요. 이건 후로 눈이 감겨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농사를 안 지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게 시골 기분의 주경야독하러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닭을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수탉 한 마리만 있으면 되고 암탉이 많아야지 알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암탉 10마리에 수탉 한 마리. 그래가지고 샀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쪽제비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거 수탉을 죽이면은 전부 이 무정란 과부가 될 것 같아 닭이. 그래가지고 예비로 수탉 한 마리를 더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탉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생각했더니 싸우려고 태어나거든.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탉이 어디를 공격하나 봤더니 꼬리를 뽑더라고요. 선생님들 꽁지 빠진 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꽁지 빠진 닭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수탉이 꽁지가 없으니까 정말 볼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 마리가 싸움에 이긴 승자가 패자의 꼬리를 다 뽑아버려요. 수탉을. 그래서 이 수탉이 꽁지가 없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근처에 와서 밥을 못 먹어요. 이긴 수탉만 보면 도망가요.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암탉 옆에 가도 암탉이 본척만척이에요. 꼬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만 왕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불쌍하다고 개만 따로 먹이를 줬어요. 모이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꽁지 빠진 수탉이 우리 집사람만 따라다니더라고요. 이 닭도 지금은 어디 가 계시지만 그 닭대가리가요. 이게 그냥 나쁜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다 챙깁니다, 본인이. 그런데 그 뒤로 이 닭이 거의 자기 무리 닭자에서도 안 자고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려고 하면 그 부엌 쪽에 창가에 탁 오고. 그러니까 이 닭에게 우리 집사람의 손은 뭐예요? 고마운 손, 천사의 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마당에 닭들을 딱 보더니 야 이거 토종닭이네. 한 마리 먹읍시다. 그거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그럽시다.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여보 손님들 우리 닭 한 마리 잡아먹자 그러는데 잡읍시다. 그러죠. 아내는 어느 닭을 잡았을까요? 어느 닭? 그날 밥상에 올라온 게 어느 닭이에요? 제가 노동자들 친구들 만날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지금의 권리 중에 동정으로 얻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닭은 자기에게 모이를 주던 우리 집사람의 손을 고마운 손, 천사의 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손이 자기 목을 비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권리라는 건 절대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쫓겨나면 비정규직 갈 데 없어요. 이렇게 동정을 구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리라는 건 인류 역사상 어떤 권리도 권력자들이 그래 니네 불쌍해 이렇게 선심으로 나눠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결코 눈물이나 동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프랑스 혁명에 흘린 피들의 값이죠. 그런데 제 머리털을 돌아볼 때 우리도 많이 교육이 바뀌었구나. 우리 같은 앞으로 나란히 세대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 나처럼 어리고 앞으로 나란히만 잘하리라고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 운동을 노컷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청소년들이 청와대 앞에 소리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제가 감동한 게 아니에요. 그 운동을 주도했던 고등학생, 노컷 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말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학생의 이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귀밑 1kg가 아닙니다. 그때 노컷 운동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자르지 마라 했더니 학교마다 그때 노무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이. 학교 단위에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논의해서 각 학교마다 규정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나온 게 뭐예요? 그동안 귀밑 2.5cm 하던 걸 4cm, 5cm 조금 더 늘려주는 거 정도가 대부분의 절충안이었어요. 그때 그 청소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머리를 귀밑 1kg로 해줘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설령 내가 빡빡머리를 하든 귀밑 1cm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cm가 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새로운 인간이 나타났구나.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구나. 저는 권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남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없고 얻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권리의 당사자들의 몫이고 그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대한 대가지 결코 남이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품이 좋으시니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문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시킨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이나 학교라는 공간이 의무와 책무보다는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로 이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변화와 전향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부터가 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그러면 성숙한 우리 때보다 많이 이렇게 통이 커진 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을 통제의 공간이라고 하는 학교는 어떻게 절충하고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이게. 예전에는 매로했거든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100대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사자클럽 잔혹사에서 잔혹한 이야기를 거기에 내가 썼어요. 나도 미투하고 싶더라고. 그 선생님들께. 예. 그 당시에 선생님 물론 제 잘못도 있어요. 말썽을 많이 부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첫마디가 뭐냐면 빤스버서였어요. 물론 남자만 있는 남학생 학교라 그러는지 몰라도 이 팬티를 벗으라 그래가지고 몽둥이에다 물을 칠해요. 그렇게 매를 맞고 했지만 요즘 그런 학교 있나요? 큰일 나죠. 그럼 나는 우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뭐를 말을 안 듣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좀 체벌도 안 되고. 네? 반성문? 아, 반성문. 그건 좋은 거죠.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성문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반성문이 쓰는 것도 힘들지만 꼭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말썽 부린 친구들이 여기 딱 서 있으면 저쪽부터 검사를 해오면 오디오로 들려오더라고. 너 이걸 반성문이라고 썼어? 뻑! 윽! 막 이런 소리가. 막 얼마나 무서워요. 차라리 내가 맞을 때 안 무서워요. 이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내 걸 딱 보더니 자식이 글하는 자식. 너 저쪽에 가 있어. 안 맞더라. 난 그때까지 인간이 왜 글을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 솔직히. 난 그래서 그때 글이라는 게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성을 써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선생님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쓰다 보니까 없는 얘기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설가. 소설. 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 내가 여쭤봤어요. 오늘 같은 날. 그랬더니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반성문을 쓰라 그래도 도망가고 때릴 수도 없고 화가 나서 뭐 그냥 나와 그래가지고 막 매를 찾으면 일제히 소리가 난대. 뭔가 했더니 스마트폰을 애들이 전부 찍으려고. 이래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벌금이에요. 벌금. 그래서 지각하면 500원. 수업 시간에 떠들면 1,000원.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아니 반성문 쓰라 해도 도망가는 애들이 그 벌금 내려면 내요 그랬더니 그거요. 벌금을 모아가지고 방학하는 날 이 피자 파티를 한대. 그 돈으로.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친구 하나가 수업 시간에 떠들다 걸리면 막 너무나 환호하는 거예요. 와, 너. 근데 걔가 만약에 벌금 안 내면 막 아우성이 나가지고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매를 때려도 안 듣고 반성문 쓰라해도 도망가고 그런 애들이 이 벌금을 했더니 그렇게 돈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돈의 위력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시절은 없었어요. 돈이 귀중하지 않은 시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돈이라는 건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의 현실은 돈의 위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돌아볼까요? 말썽꾸러기 제자들도 매질로도 안 되던 애들도 벌금을 무서워합니다. 아이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돈은 위력적입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 예정일이 돼도 아이가 세상에 안 나올 때 비방이 있어요. 뭐요? 5만 원짜리 이 지폐를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나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1만 원짜리 놓으면 잘 안 나요. 5만 원짜리. 그러면 요람에서 어린 아이조차 돈의 위력을 아는 대한민국 어른들은 어떨까요? 제가 우리 동네 동태탕 식당 단골이 있어요. 어느 날 거기 갔더니 방석이 있는데 돈이 깔려 있어. 보니까 돈무늬, 지폐무늬로 우리는 돈을 깔고 앉아서 동태탕을 먹는다. 근데 건너편에 할머니가 눈치를 보면서 자꾸 이걸 집더라고. 눈이 나쁘시니까 돈인 줄 알고 아마 집어가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떠날 때는 돈으로부터 해방되는가?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 한때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CF가 있었어요. 무슨 광고예요? 이런 CF 카피 기억나십니까? 그래야 마음 편안히 떠나지. 상조보험이에요. 상조보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인들이 용돈을 모아서 상조보험을 드는 게 노인들의 하나의 책무예요. 자기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쓸 화장 장례 비용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야 마음 편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도 돈 없으면 마음 편안히 죽을 수가 없는 나라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은 위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선배들이라든가 제 동료 중에서도 의식이 깨우친 친구들을 보면 군부 독재라든가 전차와 총칼과 제식훈련과 이러한 군부 독재의 권력들과 맞서 싸우다가 고생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 권력으로 사람을 가두고 옥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먹기 싫다는 부를 계속 먹이고 이런 것도 무섭지만 더욱 무서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이명박이 그 방법을 너무나 많이 쓴 거예요. 평생을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 요즘 그래서 탈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식으로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봐야 열사 소리나 듣게 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재능교육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그럴 때마다 재능교육이 어떻게 했어요?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 난 돈도 없는 사람이야. 쫓겨난 노동자야.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자본가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재능교육의 초기 노조원들이 나중에 1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 나중에 벌금이요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쌓여서 하루에 얼마씩 계속. 그래서 난 재산도 없어 가져가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며느리예요. 남의 집. 시어머니 아파트를 압류해버려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맨날 무슨 집회한다고 데모하러 나가고 그런 것도 마뜩찮은데 어느 날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살던 아파트를 압류당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뭐죠? 내가 그 영화 중에 보면 춤 잘 추는 아이를 둔 그 대처 치아의 그 빌리 엘리오. 우리는 그 춤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그 아이의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회적 배경은 대처의 그 반노동 그 시대적 배경이죠. 그 아버지가 그 강고했던 노조의 조합원들을 등 돌리고 왜 회사에 귀순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의 타고난 재능,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은 그렇게 옥에 가두고 물고문하고 이러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의 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이 돈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해왔는가? 자본주의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좀 주름 좀 잡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욕망과 또 하나는 뭐죠? 차별성이라고 해요. 끝없이 차별화라는 거예요. 차별화. 이 차별화라는 전략은 또 다른 계급주의입니다. 사람을 계급화하고 분열시킵니다. 노동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자가 100kg입니다. 몸무게가. 들소 하나가 1톤이에요. 들소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사자를 깔고 누워도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사자는 들소를 잡아먹고 살까요? 그것은 사자가 들소를 제압하는 한 공식이 있어요. 분열과 경쟁입니다. 하나로 들소가 뭉쳐있으면 절대 못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을 흩어놔야 되죠. 이게 분열이에요. 이게 차별화예요. 노동자라는 들소가 똘똘 뭉쳐있으면 어떤 자본가나 어떤 권력도 해체를 못하는 거예요. 대적을 못해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분열의 방법은 노동자라도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즘의 직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에 보면 그 계급이 대단히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교수라고 다 똑같습니까? 옛날엔 교수잖아요. 지금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이런 해괴한 이름들을 계속 만들어서 교수에도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 과장, 대리, 조장, 반장, 센터장 계속 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노동자였던 사람이 반장이 됐어. 완장을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10명의 조원이 있어. 그 사람들을 지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 같은 노동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로 뭉칠 수 없게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사자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흐트러뜨릴 때는
경쟁을 통해서 차별화시킵니다. 첫 번째, 뭉쳐있는 들소들을 흐트러 놓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 어떻게 방법을 씁니까? 직장 노동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계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 회사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기업도 다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뭉쳐있는 들소떼 주변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약한 들소가 자기만 살겠다고 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뛰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뛰기 싫어도 선착순처럼 뒤에 남겨지면 나 혼자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면서 바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계속 따라가다 어떻게 돼요?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건강하고 잘 달리는 건 저 앞에. 그 다음에 뭐 뒤에 처지는 게 뭐예요? 늙거나 병들거나 어리거나 이렇게 되면 고립시켜서 잡아먹는 거예요. 걔들을 다 잡아먹은다면 또 다른 놈. 이렇게 분열과 경쟁의 방법을 오래전부터 자본가들은 써왔고, 그것이 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재벌들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적으로도 썼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경영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우리의 현실, 남한과 북한으로 해방 이후에 하나 된 조국을 쪼개게 된 배후에도 뭐가 있어요? 분열의 방식입니다. 들소가 강하면 쪼개서 잡아먹자.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지배 논리로 서양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 들어갔다 나온 나라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얀마에서 일어난 얼마 전의 사건, 로힝야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학살이 일어났지만, 물론 뭐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그 역사적을 배경을 보면 그 로힝야족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로 보자면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가 처음 들어와서 미얀마를 꿀꺽 해먹기가 너무 크니까 쪼개는 거예요. 그 부족 중에 특정한 부족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앞잡이로. 그 보복심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시리아, 중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략들이 그대로 경제적으로 드러난 것이 저는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크게 세 개로 넓혀놨는데 자국주의나 민족주의가 형성이 돼서 그 나라의 시장을 점유하기가 어렵다 판단되는 게 바로 새로운 경쟁체제인 신자유주의라는 돌파구를 만드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미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뭐와 같으냐면 자본주의의 속성은 자전거와 같다 그러잖아요. 자전거의 운명은 뭡니까?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죠. 페달이 뭐죠? 소비입니다. 소비. 그래서 소비를 끝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인간이 필요한 물건을 팔던 초기의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서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끝없이 뭘 해야 돼요? 욕망을 부추겨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려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차별화가 있어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중에 고장나서 새로 바꿔 쓰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이 핸드폰에 아무리 최신형을 사도 2년 뒤가 되면 이게 좀 뭔지 낡아 보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지도 않은 내게는 쓰는데 하등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 물건을 버리고 새 물건을 쓰게
만드는 이러한 책략들이 차별하고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도 여성분들의 보면은 고가일수록 수입품일수록 우리가 잘 팔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브랜드라든가 뭐 고가 뭐 이러한 전략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점유된 어떤 이런 차별적 소비의 행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많은 돈이 필요로 하고 이 많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보릿고개 시대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항상 화두는 배고픔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는 낯선 거 이상한 걸 보면 첫 번째로 어디로 가져가요? 먹었어요 일단. 이게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 동네 개미들은 엉덩이가 다 찌부러져 있었어요. 개미 엉덩이를 다 빨아먹었어요. 그 어렸을 때는 이 신맛이 좋은 것 같아요. 새콤한 맛. 근데 요즘은 뭐 아이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즐겨 먹었던 간식이 개미 똥구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기어가는 개미 잡아서 엉덩이를 빨아먹었어요. 예. 그러던 시절에 보릿고개 세대라고 하죠. 이때 화두는 배고픔이었기 때문에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보릿고개만 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리라고 착각했던 세대입니다. 그 기성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 세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솝의 많고 많은 우화 중에서도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배운 세대입니다. 전 그때 얼마나 그거를 진심으로 믿었는지 나도 이 다음에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개미처럼 허리를 졸라매야 최근에 좀 전에 밥 먹고 와서 제가 사실 이게 28인치 정도 되고 그때 얼마나 졸라맸는지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배짱이처럼 맨날 나무 위에서 바이올린만 켜고 놀면 겨울에 밥 빌어 먹으러 다닌다. 그러니 너희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라.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배짱이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솔직히 말해서 발로 밟아 죽인 적도 있어요. 이 나쁜 놈 이렇게 개미처럼 살던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박정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더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나 좋은 말이잖아요. 잘 살아본다는 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린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지금 훨씬 가난한 이상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라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쓰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소매치기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 그러다 주인한테 걸렸어. 야, 왜 내 거 훔쳐가? 그때 그러면 그 소매치기가 뭐라 그런다래요? 내가 이걸 너에게 돌려주면 행복하겠니? 그 사람들은 모든 질문의 끝이 행복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너 행복하니?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언젠가 한번 기억을 거슬러 보세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니? 너 이번에 승진했니? 너 이번에 아파트 32평으로 갔니? 이런 질문만 했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질문인 인도의 가난한 소매치기도 수시로 하는 너는 행복하니? 또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는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저 돈만 벌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이거구나 해가지고 팔았어요.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 가발 시장의 80%를 우리나라 여성들의 머리. 남자들은 못 팔았습니까? 팔 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뭘 팔았어요? 소변을 팔았어요. 버스 터미널에 가면 남자 화장실 옆에 통 하나가 있어요. 소변은 거기다 모아야 돼요. 해외에 의약품 재료로 팔았어요. 다람쥐도 잡아다 팔았어요. 우리나라 다람쥐가 백화점에서 요즘 우리가 수입해서 기르는 반려동물처럼 수출했어요. 저는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알이 있다는 걸 훨씬 나중에 알았어요. 도루묵은 뭘로 맛있는 생선입니까? 알이잖아요. 도루묵은 알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난 알 있는 도루묵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수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없는 빈 껍데기 도루묵만 먹고 사는 세대예요. 돈만 된다면 다 판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이 정도 잘 살게 됐으니 나는 행복한가? 근데 누구도 고개를 못 끄덕이는. 세계 11위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OECD 1위에 자살률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지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됐지만 왜 우리는 가장 인간의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나라가 됐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나는 인도 사람들이 당연히 주고받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늦더라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돌아보자면 우리 사회의 돈의 위력이 얼마나 깊게 들어왔느냐. 서양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8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24입니다. 24시 찜질방, 24시 김밥, 24시 치킨.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은 잠을 안 자는 민족이 됐어요. 밤이 돼도 잠을 안 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잠잘 때 영업을 시작하는 절도범들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뭐 잠을 자야 뭐 담을 넘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조선일보에 광고도 내고 싶어 한 걸로 알아요. 우리도 살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업을 했어요.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요즘 담 넘다 걸린 도둑놈 봤어요? 문화재로 보존해야 돼요. 잠을 안 자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생활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이 가장 살기 좋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 오신 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가보신 분들,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차로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저녁 6시만 되면 무조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싫을까요? 그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족과 함께 먹는 게 그 사회의 관습이에요. 그 어느 게 더 우리와 비교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어른들이 하던 말을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난한 건 게을러서 그렇다. 그놈들은 하루 종일 야자수 밑에서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슬슬 뭐 1시간 일하는 척하다. 거꾸로 오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평생 쉬지 않고 일하고, 그래가지고 모은 돈도 은행에 갖다 맡길 불안하니까 침대 밑에 깔고 잠자다가 돌아가신 미국의 교포 할머니, 이 사람이 우리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 돈 한 푼도 못 써보면서 긁어 모으고 돈 위에서 자는 거, 이것이 과연 행복인가? 이 질문을 애당초 왜 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바로 교육의 왜곡이고, 또 하나는 국가가 알면서도 조장했던 거예요. 그 결과 부국 빈민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사는가를 항상 통계가 허점을 보이는 게 뭐예요? 국민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건희 재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n분의 1을 하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25,000불? 선생님도 25,000불 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소설 써서 1년에 한 200만 원 버는데, 그러나 n분의 1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옛날보다는 몇십 배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주의자들은 항상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배고프냐? 조금만 참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너희도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외국처럼 곧 감옥에 들어가도 텔레비 보여주고 기타 치고 이렇게 대학까지 무료로 보내주고,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개미처럼 불만이 있더라도 허리를 졸라매고 시키는 대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11위가 됐는데도 잘 안 해줘요. 뭐라 그래요 이번에? 조금만 더. 아마 내 생각으로는요, 세계 1위로 잘 살아도 해주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주에서 1위가 되면 해줄게요. 해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명박이 쉴 때마다 하는 얘기 있어요. 재벌일, 기업이 잘 벌어야 거기서 흘러 넘치는 소득, 쓰다가 돈을 부자나 이건희도 많이 써야 그게 국민한테 흘러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뭐가 있죠? 우리 어른들이 잘 쓰는 말, 있는 놈이 더한 법이에요.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절대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세계 1위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 물을 때가 됐고, 그 문제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국가주의자들이 끝없이 말하는 건 성장이에요. 배고프다면 뭐라 해요? 야, 배고파? 파이를 좀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또 미련하게 많이 크게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한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고. 아무리 파이가 커지면 뭐합니까? 90%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쪼개준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말하는 시절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분배가 가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몫을 내놔라는 분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개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횟집으로 팔려가는 연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쓰려는 동화가 3부작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개미, 돌아오지 않는 연어. 미쳤다고 돌아와요? 돌아오면 저 남대천에서 다 잡아서 먹는데, 내가 연어라면 안 돌아와요.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라도 의무라든가 국가 이전에 나와 시민과 자신의 권리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프랑스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재벌이 되는 길이라는 것보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교육과정이 돼요. 노동자의 교육,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 교육, 노동자는 신성하다. 노동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프랑스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대자보 쓰는 법, 집회하는 법,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해보고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 이상하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잘 살라고 재벌이 되는 법, 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데 왜 거기는 노동자의 권리부터 가르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돼서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자의 권리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한 아이가 나중에 기업의 사장이 되어서도 그 권리를 존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교육의 이 방식이 자본의 가장 기본 공식인 분열과 경쟁이잖아요. 심지어 어느 학교는 시험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배치하는 학교도 있다. 이번에 시험 망쳐가지고 꼴찌한 것도 서러운데 전교선의 석차를 복도에다 붙이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조장하는 거예요? 내가 1등 하려면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오늘 공부한 내용 노트한 거 좀 보여줘. 그럼 절대 안 보여주게 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동료들을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가르친 학교의 교훈이 뭐 단결, 인화 이런 걸 걸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인권의 기본 정신은 권리와 권리가 맞섰을 때 약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이 인권의 기본이에요. 첫걸음이에요. 장애인도 주차할 권리가 있고 나도 급해. 장애인만 급해? 이렇게 권리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요? 약자의 권리를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승자가 되기만을 가르치기보다는 꼴찌가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몸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수자라든가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학교마다 학년 말 되면 졸업 시즌이 되면 붙는 현수막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서울대 누구누구. 우리 동네는 제가 사는 동네가 면단위 동네인데 논 가운데도 붙이더라고요. 지둔 1위 김종철 씨 차남 서울대 무슨 부 합격 잔치를 벌이는 그 의로한 경쟁식이고 어떤 차별화된 서열을 세우는 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를 가장 자본적 요소, 돈의 노예로 만드는 죽음의 경쟁을 달리면서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시까지죠? 네? 10시까지 해도 돼요?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기억나십니까? 맥도날드 가게에 와서 영문 신문을 읽는 할머니인데 알고 보면 그 할머니는 뭐예요? 노숙인이거든요. 그냥 노숙인. 그런데 어떻게든 뭐 박스를 팔든 뭐 남의 동냥을 했든
맥도날드를 꼭 햄버거를 사 먹고 영문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졌는가를 보는 게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의 민낯이에요. TV에서 그걸 촬영해서 보도한 의도도 불순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본 시청자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별나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저 할머니 별나네. 근데 그 할머니 알고 보니까 뭐 어느 명문대학교에 뭐 영문과 출신이래. 외교부 고위 공무원까지 했대. 이런 별난 요소 사연들에만 주목했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뼈아픈 현실이란 건 생각을 못하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라봐야 했어야 돼요. 명문대 영문과 출신 외교 고위 공무원도 노숙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지방대 난 고등학교 고졸인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왜 명문대 나온 그 엘리트도 노숙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허술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집중 조명돼야 될 것이 바로 언론의 책무죠. 근데 언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별난 선정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급급했고 역시 우리도 거기에 놀아나서 누구도 까딱 잘못하면 선생님이나 나나 한 번 까딱 잘못해서 사업 뭐 한다고 했다 망해버리면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글의 법칙, 무한 경쟁의 서바이벌 게임, 이것이 예능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생님도 언제부턴가 보면요, 나는 가수다 뭐 이렇게 경쟁 구조의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언제요? IMF 이후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으려면 승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수다에 우승한 사람만 조명이 되지 그 밑에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자가 돼야 되고 막상 승자가 되면 모든 권리를 독식해도 타당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밑바닥의 노동자가 피땀 흘려서 운이 좋게 사장이 되면 자기 밑에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살이 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하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검찰이라든가 의사라든가 한마디로 누구보다 오르기 어려운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권력의 함정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도 저 상주인가 어디 봉안가 어디 출신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막 이렇게 레이저 막 쏘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성공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승자면 모든 게 허용되고 다 거느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주의의 덧치고 또 하나의 미학입니다. 그 시대의 미덕은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 걸 독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공동체와 복지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거. 연대란 말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그 용어에 대한 뜻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삼투된, 투습된 그러한 나의 삶과 철학과 모든 생활 관습까지 바꿔나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뱃속의 아이들도 5만 원짜리를 보여주면 빨리 나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제가 노숙인 글쓰기를 몇 년 해봤습니다. IMF 이후에. 그런데 특이한 점을 봤어요. 그분들이 왜 노숙인을 됐는가, 글을 써보라면 절대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의 현실을 쓰지 않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노숙인인데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고 신문지 깔고 자는데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나빠서 잠깐 이런 현실이지만 좀 지나면 나는 원래대로 부장짜리 살던 식으로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분들이 왜 노숙인이 됐는가를 살아온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잘못으로 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잘못이라면 나라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죽어라고 일한 죄밖에 없어요. 자기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아이들하고 한 번도 놀아주지 못한 아빠가 되면서 평생 동안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그러다 IMF 때 기업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멋진 말, 용어에 속지 마세요. 목을 자른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명퇴금이라는 걸 줍니다. 명퇴금이라는 걸 받아서 아직은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 놀고 먹을 만큼 많은 명퇴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어떤 직장이든.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김밥 나라, 노래방, 당구장, 이 직업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OECD의 평균 산업 대비 자영업의 비율은 5%라 그래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16%. 그래서 일본은 우리말로 오도방정이라 그러죠. 막 국가적으로 막 그 대책을 세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짱만 끼고 있어요. 우리 몇 퍼센트? 34%.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밤중에 자다가도 새벽 2시에 전화만 걸면 피자가 날라오고 이 통닭이 날라오는 세계에서 가장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왜 우리는 잠을 안 자고 평생 동안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서비스 정신이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 옆집 가게가, 옆집 김밥 나라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하는데 내가 6시간을 자면 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김밥을 맛있게 말아도 자영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10개의 김밥 장사 중에 9이 망해야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9의 망한 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줘요? 서민갑부. 잘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창업을 해가지고 망한다는 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방 뭐 하면 뭐가 있어요? 세계에 없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더미에 올라서고, 대개가 하나의 가게를 차릴 때 자기 돈만으로 안 되니까 대출 받거나 친척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면목이 없고 빚에 쪼들려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고시원, 날품 팔고, 그러다 고시원 내서도 낼 돈이 없으니까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노숙인이 되는 공식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식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평생 동안 가정까지 팽개치고 직장 생활에 열심히 했고 아직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김밥 장사하다가 망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김밥을 잘 못 말아서,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냥 내 팔자가 좀 나빠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어딨냐고요. 누구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국가 권력에게. 이렇게 행복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권력자든 어떤 기업가든 자기가 목을 잘라낸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죄책감을 고민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서울대만 들어가면 승자가 돼서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도 취업률이 보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대학만 가면 다 하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만 믿고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서울대 들어왔는데 또 스펙 쌓는 학원 다니고 과외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믿을 게 누구예요? 교수님 찾아가죠. 교수님, 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그 사상아진 스승께서 뭘 하래? 아프냐?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청춘 때는 다 아픈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내가 더 아프더라고. 내 세계적인 명작은 안 팔리는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것도 1000번을 흔들려야 뭐 어른이 된다. 제가 그분 저 그분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 우리는 그랬을 때 왜 모시의 아들, 재벌의 아들 누구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청춘을 보냈을까? 누구는 왜 한 번도 안 흘리고 어른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면 나를 왜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게 됐어요. 이게 뭐에서 만들어졌다고? 어려서부터 국민교육 헌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과 기업과 이런 사회는 있지만 내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들이 저만 알고 지 권리만 내세운다 그러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과도적으로 좀 과잉됐지만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해요. 좀 어른들의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싸가지 좀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마무리한다면 저는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현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제가 쓰는 소설 속에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D.H. 로렌스가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책으로 냈을 때 재판까지 법정에 섰습니다. 음란하다는 이유로. 그때 로렌스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음란한 작품을 비판하기 전에 이 시대의 음란함을 성찰해라. 돌아봐라. 소설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청춘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현실에 그늘진면 우리의 소외된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의 뼈아픈 단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소설의 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몇 년 했더니 제가 영광설 리스트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그것이 역할이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과거의 군부 독재라든가 어떤 권력에 왜곡된 민중의 삶 같은 것들을 관심을 뒀다면 저는 최근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정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자본에 대한 우리 침식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관심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돈은 위력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것
결코 행복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몽골을 많이 드나듭니다. 20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고비라고 하는 그곳이 온전한 유목이 그나마 남은 상태인데 그분들의 삶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고정된 집이 없다는 거. 1년에 8번에서 10번을 끝없이 이동하며 산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짐들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리고 창고가 없다는 거. 그래서 창고가 없고 고정된 집이 없는 삶. 살기는 척박하고 고달플지라도 그분들의 삶의 행복감은 결코 우리가 이처럼 풍요롭게 사는 우리의 삶과 견줄 바가 또 아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의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나는 행복한가?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작지만 20회 강사님처럼 명강사의 강의가 이 강의실 찬 곳에서 가득 찬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못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시백 선생님의 뜨거운 강의에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질문 있으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감히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행복하려고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주경 야독이 가능하려면 네. 몇 평의 땅을 잃으면 될까요? 그 몇 평보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소유하는 걸 줄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 선결돼야 되고, 그래서 유목민들이 예를 들자면 자기의 전 재산이 의자 하나, 근데 의자도 조그맣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난로 하나, 그 다음에 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돼지는 안 기릅니다. 왜? 스스로가 걷지 못해요. 먼 거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소화된 그 재산과 소유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유 있는 삶, 그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행복감을 우리보다 크게 갖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땅을 몇 평, 내가 행복해지려면 전원주택 어떤 걸 지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그걸 거꾸로 전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삶을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줄이는 대신 남는 삶의 여유를 어떻게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리석은 답변을 드립니다. 그걸 제가 알면은 제가 이미 뭐 좀 선지자가 되길 뭐 행복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안사는 아직도 정부가 권력과 돈을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묶여있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아직까지도 네. 계속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북한을 포함해서요, 그분들도 아마 기회만 된다면 이러한 삶으로 전환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삶이 타당한가? 아마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선착순에다 비유하는데 처음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뛰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처지지 않으려고 울면서 뛰어가는 거. 이러한 삶들이 계속 누구도 그 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뛰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뛰는 거.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선임들이 선착순 이렇게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이렇게 기합 주면 출발할 때는 항상 약속을 해요. 야, 우리 다 똑같이 뛰자. 근데 똑같이 뛰다 보면 누군가 하나 배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야, 같이 가면서 뛰고 나중에는 뭐 앞에 가는 사람을 잡아당기면서까지 이렇게 1등 하려고 뛰잖아요. 이러한 고달픈 삶. 그래서 저는 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경쟁에 치열해진 우리의 현실에서 더 슬픈 건 승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아까 질문의 요지처럼 대안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게 모순이 있고 하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 남들이 뛰니까 묻어서 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와 같은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의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저는 감히 실패한 세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비만했지만 영혼은 가난해진 이런 삶을 답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신 그러한 것들은 좀 학자분이라든가 이렇게 식견이 넓으신 분들이 찾고 그 찾으면 제가 그걸 소설로 좀 쓰는 작업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아마 그것을 자기가 특허를 냈다면 빌 게이츠보다 도메인 하나당 1센트씩만 받아도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감히 세상에게 내놓았고 내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안산이라는 욕망의 도시 그리고 특정 몇몇 교회의 권력이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데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저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 곳에는 이제 주말마다 주일마다 그냥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치는데 이 좋은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실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굉장히 슬플 따름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정말 불을 지키는 심정으로 지켜나갑니다. 하하 강좌는 계속됩니다. 7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더 많은 분들을 모셔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9강입니다. 19강이고요. 강사가 누구죠? 김민웅 교수님입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님이시고 노래하는 교수님으로도 유명합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김민웅 교수의 통일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홍현익 이 통일 시리즈가 이렇게 좀 펼쳐집니다. 맨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통일 정책 멘토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좀 바뀌었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운 날, 정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권리가 아닌가, 인권이 아닌가, 소수자의 시각이 아닌가, 이런 지혜를 주신 이시백 선생님에게 뜨거운 손뼉을 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